네, 안녕하세요. 지난 차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의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적어도 현행법상에서 좀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전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이번 차시에서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스럽네요. 계속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쨌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워낙 이 법적으로도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여러분들 입문을 하시는 입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궁금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딱 그 기술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숲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아까 플랫폼은 어떻고 기술 동향은 어떻고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법적인 이슈는 뭐가 있고 사회적인 변화는 뭐가 있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특허는 어떻고 상용화 지원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보 수집과 이용 살펴보셨죠. 오늘은 이제 정보의 보호 측면입니다. 예. 그렇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승을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나의 정보가 수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자율주행 안에 있는 탑승자이던 아니면 탑승자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보행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율주행 차로부터 정보를 수집 당할 수 있는 보행자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집과 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야 사실은 내가 사실 안심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자율주행 차량을 믿고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의 보호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호가 잘 될 수가 있나. 뭐를 통해서? 현행법을 통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이런 기술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또 순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물며 나의 운전 패턴, 물론 이건 이제 내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3단계 내지는 4단계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개인의 운전 패턴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나의 취미에 대한 내용까지도 사실은 다 어쨌든 수집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의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가령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을 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음악 취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수집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냐. 예. 그리고 커넥티드 카에서 생성이 되는 그런 정보는 과연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당연히 소유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정작 정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어쨌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 또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가공을 하는 기업의 거냐. 예. 정보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등등 해서 이 정보의 수집과 이용 못지않게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나의 어떤 신체라든지 나의 재산에 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엄격한 어떤 시스템, 법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과 보호망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만들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항상 시작은 이렇죠. 예,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를 과연 그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재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관련된 좀 법령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단 그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네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가 뭐 분실되거나 뭐 도난되거나 뭐 유출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뭔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훼손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설령 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유출 경위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뭔가 접속 기록이라든지 그런 일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뭔가 보관 등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뭐 관리적인 뭐 물리적인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분실 훼손 자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설령 분리가 되더라도 유출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까지 사전 사후 조치를 모두 다 취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보호 조치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조도 이렇고요. 뭐 29조 이외에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인정보의 어떤 처리 방침이나 어떤 수립, 뭐 공개,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어떤 지정, 그리고 뭐 개인정보 파일 뭐 등록 공개, 뭐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 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 특정 개인이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29조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어떤 형사상의 책임까지 다 이제 규정을 현행법상에서는 이제 나름대로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다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다루고 있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역시 이러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지키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게 아닌 사람이 이런 정보통신망에 접근 침입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거나 어떤 대응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물리적인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또 기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 기타 또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인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보호 조치, 또 다른 어떤 보호 조치, 이런 어떤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 다 어쨌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율주행차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규율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율을 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자율주행차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죠. 예, 금융거래 정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오가지 않습니까? 예, 금융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 발생 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파급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뭐 신용정보 이용이나 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특히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 금융위원회, 그죠? 소관부처가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특별부처가 있고 이들이 이제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이 정보기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 뭐 제출하거든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또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 규정도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식으로 특별히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금융위원회가 있고 또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어떤 특별법들 같은 것들 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뭐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뭐 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율주행 정보보호 거래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거래법이라든지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관리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소관부처를 어떤 특별히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정보의 수집과 이용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의 어떤 보호의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항상 벤치마킹으로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죠. 예. 그러면 국외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 결국 얘네들도 선진국들도 결국 고민하는 문제는 비슷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차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셀프 드라이브 액트라고 하는 2017년 9월에 통과된 그 미국의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특히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에서는 그 자율주행 시 이전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 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개인정보가 주고받는 과정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셀프 드라이브 액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행자가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운행자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자겠죠. 수집 저장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저장 장치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운전자는 특히 개인의 생체 정보나 운전 패턴이라든지 이런 습관, 양식, 행태 이런 민감한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다뤘잖아요. 예.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민감해하는 정보도 노출이 될 수 있다. 운전자의 어떤 뭐 이용 패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자율주행을 하는 데서 그닥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필요 없는 정보들을 포함해서 뭔가 민감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차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죠? 이런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제조사인데요. 예. 제조사는 보안 관련 프로그램과 평가 내용을 다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 이런 평가 내용을 다 보안 관련 프로그램과 평가 내용을 다 기록하고 공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고요. 각 주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법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50개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공통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에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자율주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룰을 좀 정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주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냐면 가령 이제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율주행 중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를 이제 운전자에게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다 익명화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 처리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운전자로부터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익명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어떤 취급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영국은 어떨까요? 예. 영국은 과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보면 2017년 8월에 영국은 또 커넥티드 카에 대한 사이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의 일종의 커넥티드 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커넥티드 카에 대한 사이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에 해당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차량에 연결된 시스템이 일단 악의적인 데이터라든지 명령 수신 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면 뭔가 이 정보의 해킹 등 악의적 활용 등에 대한 이런 접근 등으로부터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 일정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 시스템에 보관된 개인 식별 데이터는 삭제해야 한다. 예. 이 부분은 뭐 가령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수집이 되더라도 이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삭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개인 식별을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일일이 골라내고 삭제를 하느냐. 예. 그거를 뭐 일일이 골라내고 삭제한다. 예. 결국은 또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도 중요한데요. 차량 내 소프트웨어 보안 책임은 일단 제조사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죠? 뭔가 소프트웨어 보안이 뚫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고 뭔가 나의 어떤 개인정보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다는 게 또 미국의 어떤 셀프 드라이브 액트와는 또 다른 어떤 신선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책임을 제조사에게 명시를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일단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당시 열렸던 회의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39회 국제 개인정보 보호기구 회의도 있습니다. 예. 이 국제 개인정보 보호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요. 마침 39회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안이 또 마침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요. 예. 국제 개인정보 보호기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개인정보 수집 주체와 내용 등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고지를 일일이 할 것이냐라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수집 주체와 내용을 사용자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동의를 얻었다는 근거하에 최소의 개인정보만 보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사실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의 아닙니다. 그렇죠? 합법적 목적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그런 동의한다는 내용의 근거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관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게 이론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은 범위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당 정보기관이 어떤 만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개인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 예. 개인정보의 어떤 악의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차량 이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 이용자가 이런 무분별하게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수단을 제공해서 무언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뭐 16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결의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면 어떠신가요? 일단 뭐
제가 미국에 대한 사례도 살폈고요. 영국에 대한 사례도 살폈고요. 뭐 국제보호기구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주행에 대한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하지만 수집과 이용이 한 목적적으로만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 한 목적적이지 않은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뭐 기술적이든 물리적이든.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충분한 어떤 프라이버시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선진국들도 그 세부적인 지침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목적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보호장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기술적인 어떤 보안 장치가 어떻게 뭐 이만하면 보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수집을 과연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수집이 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수집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철저하게 익명화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익명화된 정보를 결국은 자율주행이 그 익명화한 정보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정도로 익명화된 정보는 결국은 의미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세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이렇게 정립이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기술적인 속도를 법적인 속도가 굉장히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기술적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2025년 내지는 2035년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국은 어떤 10년 뭐 내외로 남은 그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립이 되어야 상용화가 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덜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국내외적으로는 정의는 하고 있지만 사전에 동의를 어쨌든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배가 되고 그러면 현행법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고 불가피하게 유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를 발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4, 5단계에서는 면허를 AI에게 발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AI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은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모호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AI에 의해서 정보가 수집된다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에 의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고 AI에 의해서 그걸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은 정보를 취급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에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보를 취급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에 대한 재조정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집과 이용을 하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인간인가요? 즉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는 탑승자인가요? 탑승자도 사실은 그냥 자동차 안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출발지와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게 AI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냐?
제조사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가 사실은 카메라도 만들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 그런 플랫폼, 우리 배웠었죠?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조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용하는 그 주체가 제조사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제조사한테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면 마음대로 줘야 될까요? 예.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 뭐 자율주행하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까요? 예. 운행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세요. 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죠. 운행에 필요한 정보가 뭡니까? 예. 어떤 것이 운행에 필요한 정보고 어떤 것이 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까? 예. 데이터 수집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하면 문제 없죠. 그러면은 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든지 간에 개인이 누군지만 알 수 없으면 되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율주행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런 사전 동의의 면제 조건을 부여를 한다. 부여를 하고 만약에 사후에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는 사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한 것이 드러났다더라. 가령 저희가 차량 공유 플랫폼을 마침 살펴봤었군요. 가령 이런 차량 공유 업체가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가 가령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당연히 차량 공유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먼저 차량 공유 호출을 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수집이 될 수가 있죠? 일단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차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위치까지로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에 가서 이 사람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원하는 목적지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 정보 불가피하게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이제 예약을 하고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요금을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미리 결제를 합니다. 그럼 또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의 결제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당연히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놔서 그냥 내가 원하는 카드 선택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카드 정보, 금융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사실은 어쨌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치 정보나 이런 카드 정보는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표현은 이거죠. 그런 어떤 개인정보, 위치 정보라든지 카드 정보 어쩔 수 없으니까 사전 동의에 대한 어떤 면제를 요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꼭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것들이 노출이 됐어요. 가령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카드 전체 16자리 번호라든지 뭐 유효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리는 없겠죠. 뭐 CVC라고 하죠. 뭐 카드 뒤에 있는 세 자리 뭐 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의 뭐 어떤 회원가입을 하면서 발생한 어떤 개인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해킹에 의해서든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뭐 가령 의도적으로 이거를 어떤 다른 마케팅 업체에 이 사람의 어떤
개인 주민번호라든지 카드 정보를 노출을 시켰더라든지. 예. 사실은 이거는 차량 공유 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 목적과는 어긋나는 사실은 정보의 활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포착이 됐을 때는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제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밖을 벗어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사전 동의 면제 요건을 부여를 하고 목적 외 활용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예. 그러니까 선 허용, 후 제재의 측면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인 어쨌든 방법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본 목적 외에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어떤 자율주행 주행 중에만 주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필수 정보 외에 어떤 과도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호라는 이런 법적인 쟁점들을 살피면서 아마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개발 단계와 주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의 어떤 수집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허용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허용을 하되 그 허용하는 그 테두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한목적적인 용도 이외로 수집되거나 이 유출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그런 세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좀 고민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법적으로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자율주행 또 사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도 또 마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